네, 반갑습니다. 저는 종로학력개발원장 장문성입니다. 제가 항상 설명회를 4번째 올라오다 보니까 저의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앞에 계신 분들이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주셔갖고요. 4시 반인데 벌써 제가 올라왔네요. 보통은 제가 한 5시는 넘어야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설명회가 이제 조금 길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어제 저희가 이제 모여서 좀 짧게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좀 모아서 좀 짧게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정시 모집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재수생들은 한 번쯤 경험을 했던 게 이제 정시 모집이지만 고3 재학생들의 경우는 뭐 지난 이제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해 보긴 했는데 이 정시 모집은 아무래도 이제 수시 모집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누누이 뭐 지금까지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한 번쯤 더 확인을 좀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정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쭉 얘기를 안 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한 번쯤 쭉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일정은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나고 최초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일명 추가 합격이라고 하는 미등록 충원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정시 모집이 되고 사실은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 여기쯤 보시면 추가 모집이라는 게 한 번 더 기회가 있게 됩니다. 뭐 앞으로 꽤 많은 부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들을 한 번쯤 잘 체크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정 얘기하면서 한 번만 더 체크해 드리는 건 전문대인데요. 앞에서 얘기하신 분들이 워낙 좀 상위권 얘기를 좀 많이 하셔서 제가 전문대도 한 번쯤 체크해 드리는 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문대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수능이 이제 끝나고 아직도 지금 원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수시 2차가 지금 원서 접수가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소보다 굉장히 내가 수능을 망쳤어요. 뭐 도저히 이건 4년제 대학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학생들은 수시 2차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과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2017학년도까지 즉 재작년까지는 전문대학의 정시 모집이 정시 1차, 정시 2차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시 2차는 4년제 대학의 결과가 대부분 어느 정도 나고 나서 다시 한번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전문대가 정시 2차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시 모집의 원서 접수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때 12월 29일 날 4년제 대학과 똑같이 시작이 돼서 11월 11일까지 4년제 대학의 경우는 이거보다는 조금 빨리 끝나잖아요. 그죠? 4년제 대학의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1월 3일까지 원서 접수가 끝나는 데 비하면 전문대학의 경우는 1월 11일까지 일단 접수를 끝내는데 문제는 이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하는 4년제 대학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합격자 발표는 좀 더 뒤쪽 1월 말까지 진행되니까 전문대학을 미리 원서를 써놓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전문대학에 대한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시 모집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건요. 수시 모집의 경우는 6번의 지원 기회를 드리지만 정시 모집의 경우는 몇 번이죠? 3번입니다. 근데 이 3번이 가군, 나군, 다군이라는 군이 형성이 돼 있고 그 중에 하나씩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그 모델을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쉽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볼 때는 4년제 대학 중에서 좀 하위권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전문대학까지 꼭 쓰기를 바라고요. 중위권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과가 정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과다 이러면 전문대학의 뭐 간호나 보건계열의 인기 있는 학과들을 좀 미리 써놓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문대학의 정시와 4년제 대학의 정시는 어차피 둘 다 합격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 내가 뭘 갈 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뭐 최소한 여러분들이 뭐 1, 2등급 대라면 뭐 전문대학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한 3등급 후반대부터 4, 5등급권에 있다면 4년제 대학 전략을 짜시면서 전문대학 전략도 충분히 같이 짜시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정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시 모집의 지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군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수시 모집에서 원서를 쓰실 때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성대, 서강대, 한양대 내가 6장 쓰고 싶어요 이러면 쓰시면 되지만 실제로 이제 이 모집군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래프는 파란색이 가군이고요. 빨간색이 나군, 이 녹색이 다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인문계열, 즉 문과 학생들의 가나다군의 분포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지금 자료집 4부의 3페이지에 아마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점수대별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4년제 대학 정시 모집을 지원하실 때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성격을 좀 이해하시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이쪽 전체 인원으로 보시면요, 가군, 나군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죠? 나군의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문과 쪽으로 보면. 그리고 다군의 인원이 나군의 인원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비율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최상위권. 보통 제가 지금 그 자료집에 만들어 드릴 때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학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요렇게 6개 대학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6개 대학 외에 제가 좀 포함을 시킨 건 지금 뭐 이곳 우리 이대는 이제 의예과를 문과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를 비롯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는 가톨릭 관동대도 인문계열의 의예를 3명인가 뽑습니다. 그리고 원광대 치의예과도 문과 학생들을 따로 뽑기 때문에 이렇게 의대나 치대 또 경희대, 한의대 이런 학교들을 일부를 제가 최상위권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죠? 최상위권의 이들 대학에는 무슨 군이 없어요? 다군 모집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이제 가나군에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여러분들이 최상위권 대학을 갈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결국은 3번의 기회가 아니라 뭐죠? 2번의 기회에서 여러분들이 정시 모집을 거의 끝낸다는 생각을 하셔야지만 되죠. 그거에 비하면 이제 중경외시 라인이나 아니면 건동홍 라인까지를 포함하는 상위권 대학의 분포를 보시면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조금 별표를 하나 해놓은 건요. 요 상위권의 문과를 제가 분류를 할 때 이 나군의 인원이 굉장히 많아진 이유는 지방에 있는 교대를 제가 이 문과 나군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교대가 모두 다 나군에만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군의 인문계열, 물론 뭐 교대를 최근에는 이제 이과 학생들도 꽤 많이 가기는 하는데요. 전체 비율로 따지면 뭐 아직까지는 문과 학생들이 워낙 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분류를 하면서 이 문과 쪽에다 넣다 보니까 이 상위권의 나군에서는 꽤나 이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율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점 국립대나 중위권, 하위권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으로 가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군 인원이 어떻게 될 거다?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최상위권의 가나군을 쓴 학생들이요. 다군에 도저히 쓸 데가 없으면 어디로 쓸까요? 상위권의 다군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그 선발하는 대학이 어디죠?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이 다군에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나군에 뭐 서성한 라인을 쓴 학생들이 결국은 다군에서 쓸 수 있는 대학은 중대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이제 그런 구조들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상위권의 가나군을 쓴 학생들이
다군에다가 쓰기에는 또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중위권에 다군으로 또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요 구조가 가나군과 다군의 지원 전략에서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자료집에 아마 5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그래프도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좀 전에 보신 거는 비율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리는 건 뭐죠? 인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원수하고 뭐 비율하고 엇비슷한 그래프긴 한데 대략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과의 경우는 문과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건 이 최상위권의 다군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과의 최상위권을 구분하면서는 당연히 뭐를 넣었을까요? 의대나 치대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넣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의대나 치대 중에 다군을 모집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인문계열, 즉 문과에 비하면 이과는 가나다군의 어느 정도 선택권이 좀 가능하다는 게 조금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 그래프를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정시 모집의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서 가군과 나군과 다군이라고 하는 모집군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다군의 세 개를 쓰실 때 보면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상향 지원을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죠? 다 상향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마음가짐이 뭐예요? 재수불사 뭐 이런 느낌으로 나는 뭐 재수를 이미 각오를 했으니까 내가 한번 조금 더 상향을 해야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여러분들 아까 이 배치표 보셨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배치표에서 몇 점을 올리면 상향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상향에 무슨 한계가 있겠어요? 그죠? 뭐 상향은 마치 여러분들 그냥 수시 쓰실 때 연대 논술도 쓰고 뭐 이러는 느낌으로 쓰시는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아까 우리 일부의 자료 잠깐 보셨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원점수와 나중에 12월 5일 날 받아드는 표준 점수는 똑같은 원점수라 그래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같이 이제 국어가 이렇게 어려워서 국어 표점이 이제 상당히 많이 높아질 거다 이러면 의외로 이제 국어를 90점대를 맞은 학생들은 표점에서 아마 꽤 많은 점수를 이득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는 뭐 국어나 수학이나 똑같이 100점,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국어 만점자의 표점과 수학 가형의 만점자의 표점은 현재 제 예상으로는 10점 이상 분명히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도 국어 90점, 수학 90점의 학생이 지금 원점수로는 똑같이 몇 점이에요? 180점이지만 표점으로 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10점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채점표의 원점수를 보실 때는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요. 한 칸 위, 한 칸 아래 뭐 이런 정도로 좀 폭넓게 보시는 게 나중에 실제 전략을 짜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는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배치표에 보시면 각 과별로 인원이 아마 나와 있을 텐데요. 이 인원은 항상 어떤 인원이죠? 최초 인원입니다. 뭐 입시를 이제 어느 정도 뭐 1년을 겪어보셨으니까 수시 2월 인원이라는 게 뭔지도 아실 거고요. 제가 자료집에다가 각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을 모두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수시 2월 인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수시 2월 인원은 사실은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수시 미등록 충원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나면 올해 우리 정시 모집 원서 접수 며칠부터죠? 12월 29일이니까 각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은 12월 28일 날 다시 한번 공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별로 차이를 많이 보여요. 심지어는 뭐 서울대학교의 뭐 우리 수의학과, 뭐 치의학 전문대학원이지만 이런 과정들은 지금 정시 모집 인원 한 명도 없지만 매년 보면 뭐 한 4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정시 모집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원 전략을 짜실 때 이 수시 2월 인원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하시는데요. 잘 보시면 문과가 많아요? 이과가 많아요?
이과가 좀 더 많습니다. 문과보다는 이과가 이제 항상 많은 편이고요. 이 주요 대학들 기준으로 보면 조금씩 또 늘어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문과 상위권 학생들의 가군, 나군, 다군의 분포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솔직히 제가 요 표는 다음번 이제 12월 5일 날 저희 성적 발표되면 12월 6일 날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하지만 그때는 아마 제가 좀 더 여기에 부수적인 정보들을 좀 더 드릴 텐데요. 그냥 오늘은 그냥 한번 이렇게 흐름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죠. 뭐 서울대를 가군으로 쓴 학생들은요, 나군에 어디를 쓸까요? 대부분 연고대를 쓰겠죠, 그죠? 근데 서울대를 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결국 가군엔 어디를 써야 돼요? 서강대, 성대, 한양대 아니면 뭐 요 정도 학교들을 또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서성한 라인의 가군을 쓴 학생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나군으로 가보면 연고대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뭘까요? 다시 성대나 한양대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희비가 좀 엇갈리냐 하면요. 자, 내가 성대도 붙었고 연대도 붙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연대 갈 확률이 많겠죠. 그 다음에 성대를 붙었고 시립대를 붙었어요. 어디를 가시겠어요? 성대를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냐 하면, 자, 성균관대학교는 가군도 있고 나군도 있지만 가군의 성대에 있는 뭐 글로벌 경영이나 글로벌 경제 같은 과들은 기본적으로 연고대를 쓰면서 성대를 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의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대, 한양대, 서강대와 같이 가군에 있는 서성한 라인은 보통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하는 뭐라 그러죠? 추가 합격률, 충원율이라는 게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뭐 3배수, 4배수, 우리 이제 각 대학이 발표하는 퍼센트로 보면 300%, 400%까지도 돌아갈 수 있죠. 근데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게 어딜까요? 연대 경영, 고대 경영 같은 경우도 대부분 어디하고 중복 합격이 많을까요? 서울대하고 중복 합격이 많으니까 뭐 연대 같은 경우, 연대 경영 같은 경우 작년에 뭐 102명 뽑으면 실제로 한 156번까지 예비 번호가 돌아갑니다. 실제로 연대 입학처장도 지난번 설명회 때 보면 연대 경영 최초 합격자는 자기네 학교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실제로 보면은 합격자 중에 대부분이 뭐예요? 그냥 빠져나간다고 보면 돼요. 옛날 같으면 한국사가 필수로 있었을 땐 좀 달랐어요. 한국사를 선택 안 한 학생들은 그냥 연대 붙고 끝나는 애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사가 필수로 바뀌면서 서울대 한국사 지정이 없어진 다음에는 연대의 경영 같은 경우는 서울대 중복 합격자가 실제 최초 합격자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 전략을 짜실 때 제가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뭘까요? 자, 연대 같은 경우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모든 대학이 비슷합니다. 제가 그냥 구조가 좀 뚜렷하니까 연대를 들어드리는데요. 자, 연대에서 인기 있는 학과를 쓴 학생들이 가군에 어디를 썼겠어요? 서울대를 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대 인기 있는 학과들은 추합이 어때요? 많이 돕니다. 특히 경영이나 뭐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거의 1배수까지도 돌기 때문에 약간의 의외성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군의 연대 경영을 쓸 정도라 그러지만 가군의 서울대를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의 경우도 우리 아까 오정훈 이사 말씀하셨지만 서울대 경영이 항상 최초 합격생의 합격선이 가장 높으냐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항상 좀 약간 낮춰서 쓰는 아이들이 뭐 경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예를 들면 경영의 경우는 추합이 많이 돌지만요. 뭐 제가 그냥 항상 예를 들어 드릴 때 쓰는 과가 불어불문학과긴 한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연세대학교 불어불문과를 쓴 학생들이 서울대를 썼을 확률은 어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대 불어불문과를 쓴 학생들은 분명히 이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테고요. 여기하고 연대를 붙었다면 어느 쪽을? 연대를 선택하는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의 비인기 학과는 추합이
거의 돌지 않습니다. 예비 1번도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원을 하실 때 두 가지 제가 이제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자, 만약에 서성한 라인에 가군을 쓰실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추합이라는 게 어떨 땐 2배수만 돌 때도 있고 어떨 땐 4배수까지 돌 때도 있는데, 이게 많이 돌긴 하지만 정해진 건 없으니까 약간의 의외성은 이쪽에서 나타나지 이쪽은 잘 안 나타납니다. 성대 나군을 쓴 학생들 중에 실제로 추합으로 붙은 학생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보통 5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강대, 성대, 한양대, 가군의 경우는 추합률이 평균 100%고요. 모집 단위별로 보면 200%, 300%까지 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항상 뭐예요? 의외성은 있겠죠. 그러면 연대나 성대나 마찬가지지만 인기학과하고 비인기학과는 어느 쪽이 의외성이 좀 나타날까요? 인기학과 쪽에서 의외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물론 의외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의외성이지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한 5점이 부족하고 10점이 부족한데 한번 써보자 이러면 거의 어떤 생각을 갖고 쓰셔야 돼요? 떨어질 각오를 갖고 써야지, 그러다 붙으면 기분 좋은 거지, 야 여기는 추합이 뭐 많이 도니까 의외로 붙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요, 중앙대학교 다군의 경영경제 같은 경우는 한 100명을 뽑으면 한 3,000명 정도 이상이 원서 접수를 하고요. 예비번호는 보통 1200번대까지 돌거든요. 그러면 보통 12배수가 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중대 경영경제를 마지막으로 붙는 학생도요, 제가 보면은 거의 가나군의 어느 라인, 서성한 라인하고 거의 같은 점수대를 갖고요. 어차피 여기 쓴 애들이 이쪽으로 쓰는 거지 여기 쓴 애들이 이쪽으로 써서 경영경제를 붙을 확률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의외성이라는 건 어때요? 약간 변수가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인기학과나 추합이 많이 도는 학과들을 여러분들이 고르는 게 기본적인 의외성의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연계열은 그냥 한번 제가 조금만 보여드리는 건 의대 성향인데요. 이제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의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는 이제 아주대가 작년까지 다군에 있다가 지금 가군으로 왔는데 아주대의 수준을 어디로 넣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하긴 하지만 아마 요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은 합니다. 근데 아주대는 제가 여기 옆에다 이제 숫자를 쭉 써놨는데요. 이 숫자가 뭐를 의미하냐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원래 모집 인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숫자는 뭘까요? 추합 인원입니다. 서울대 의대가 추합이 한 명도 안 된다는 건 되게 공감이 가시잖아요, 그죠? 서울대 의대 붙고 뭐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나군에 있는 의대들을 보시면 추합 인원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보통 나군의 메이저급 의대라고 하는 게 연대, 가톨릭대, 성대, 울대 요렇게 꼽습니다. 뭐 그 다음으로 꼽으면 고대인데요. 잘 보시면 연대, 가톨릭대, 성대, 울대의 추합 인원을 합쳐보면 몇 명이냐 하면 31명입니다. 이것도 대충 어디로 갔을지도 생각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입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대략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그 예상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입시 전략을 짜실 땐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모집 인원 그리고 학과별의 배치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제가 아마 다음 이제 12월 6일이 되면 요런 것들에 이제 좀 더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대한 구조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요 정도만 한번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다군에 있는 학과들을 보시면 되게 어때요? 추합이 많이 돌죠. 그러니까 항상 의외성들이 좀 있고요. 뭐 의대 중에는 여러분들 올해 특징적인 건 다군에 보면 대구 가톨릭대가 탐구 과목을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2과목을 반영했었는데 올해는 한 과목을 반영하면, 자,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똑같은 의대들이 대부분 탐구 몇 과목 반영할까요? 2과목 반영하는데 대구 가톨릭대가 한 과목만 반영한다면 대구 가톨릭대는 추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대학보다 좀 독특하기 때문에 대구 가톨릭대를 일단 붙고 나면 다른 대학에 동시에 합격하는 확률은 그만큼 어떨까요? 줄어들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입시를 여러분들이 쭉 생각을 하시다 보면 좀 특이한 경우들이 있어요. 특이한 경우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경쟁률도 높고요. 나중에 합격선을 보면은 우리가 원래 예상하는 그 대학, 그 과의 수준보다는 어떨 것이다? 좀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이런 학생들은 일단 붙으면 다른 대학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추합도 거의 어때요?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리한 조건을 따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유리한 조건 중에서 너무 특별한 조건이라면 너무 상향 지원하는 건 저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런 것들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률은 뭐 사실 나중에 제가 12월 6일 날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비교해 드린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서 이제 파란색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수시 때도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 경쟁률 마지막까지 발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양대학교를 기준으로 수시 정시를 모두 체크한 거는 마감일 날 15시까지 원서 접수한 학생들이 파란색, 그럼 마감일 날 15시 이후에 접수한 학생들이 뭐예요? 빨간색이라고 하면요. 수시 모집에 비하면 정시 모집은 되게 눈치 작전이 심하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시 모집 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정시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미리미리 원서 넣지 마시고요. 좀 눈치를 좀 보세요. 그죠? 눈치 보시는 요령은 제가 12월 6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 심리라 되게 매년 비슷한 이제 현상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것도 좀 필요합니다. 주요 모집군별 경쟁률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 자료는 자료집에도 정리해드렸지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의 17개 대학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대략 라인으로 따지면 건동옥 라인에서 인하대, 아주대를 수도권에 있는 인하대, 아주대까지 합치면 17개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화군과 다군의 경쟁률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다군은 뭐 항상 경쟁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현상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쟁률을 보시면 이런데요. 실제로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건요. 자, 이 숫자들 중에 아래쪽에 있는 숫자는 모집 인원이고요. 위에 있는 숫자가 무슨 숫자? 지원자 수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 그래프는 3개지만 이 숫자는 지금 작년 자료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특징적인 거는 가군이나 나군이나 다군의 지원자 수는 어때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의 성적을 딱 받아들면 내가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하위권인지는 여러분들 어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수시 모집하고는 조금 달라요. 수시 모집은 내가 논술을 잘 쓸 수 있는지 면접을 잘 볼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지어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에서는 수능을 잘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6개의 원서를 쓰셨다면 정시 모집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이야 점수를 잘 모르지만 12월 5일 날 성적표를 딱 받으시면 내가 어느 수준인지는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원서 접수하는 학생들이 가군이든 나군이든 다군이든 숫자는 거의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정시 모집에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본인의 수준을 정확하게 좀 생각하시고 원서를 쓰는 게, 물론 기회는 몇 번이에요? 3번이니까 3번 다 안정감 있게 쓰진 마시고요. 그죠? 제가 이제 아이 둘을 키웠는데요. 둘째 아이는 정시까지 갔었는데 둘째 아이 결과가 3군데를 다 최초 합격을 해서 되게 제가 망신스러운 경우를 좀 당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가나다군을 이렇게 다 최초 합격하는 건 정말 제가 봐도 좀 안정감 있게 쓰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고 나면 되게 아쉽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한두 개는 떨어지는 것도 각오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 정도는 추합으로 붙으면 제일 좋고요. 그죠? 하나는 최초합을 해놔야 그래도 마음은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누구나 비슷한 심리잖아요. 그거를 어느 쪽에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가 이제 각자의 몫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또 맞아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되게 좀 상향했다 싶은데도 붙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재수 없어서 안정하다고 생각하고 갔는데도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입시에 어차피.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요, 한 80%는 분명히 제가 예상한 대로 맞아요. 결국은 20%에 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자료집에도 요거는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짜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올해 시험 결과에 만족스러운가 뭐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바꿔 얘기하면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뭐 할 수도 있다? 뭐 재수를 할 수도 있다는 성향을 가질 건지, 난 죽어도 오래 붙어야 될 건지에 대한 성향은 반드시 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 2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은, 모든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가끔 가다가 자기 실력을, 자기가 생애 제일 잘 본 모의고사를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재학생들이라면 어떤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6월이나 9월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조금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이 수도권 대학만을 고집할 거냐, 또는 지방으로 갈 거냐. 특히 저는 뭐 좀 이따가 제가 잠깐 소개드리겠지만, 그 지방 국립대라는 거점 국립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이과 학생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워낙 취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시작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제가 길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에 비하면 나름대로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시는 3번이잖아요. 근데 전문대를 좀 확실하게 붙을 수만 있다면 4년제 대학의 가나다군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3개를 쓰실 수도 있다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사실은 자료집의 4부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이 수능 반영 영역 비율이라는 거를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거를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전문대, 지방의 통합권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특이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위권의 대학 중에는 대부분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7개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어디냐 하면 숙명여대입니다.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은요,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 너무 고민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다 표준 점수잖아요. 그럼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는 무슨 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위권 학생들이에요. 2등급에서 3등급에 걸쳐 있는, 또는 3에서 4에 걸쳐 있는 이런 중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표준 점수와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이 한 절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그리고 하위권 대학은 대부분 뭐를 반영해요? 100분위를 반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실제로 이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100분위 반영과 표준 점수 반영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실제 자료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건 작년 수능 자료이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지금 국어 표점과 100분위 관계를 보시면 2등급과 3등급에 걸쳐 있는 요 점수대, 요 3개 점수대 구간을 보시면 이래요. 표점으로 보시면 몇 점 차이죠? 2점 차이잖아요. 그런데 100분위로 보시면 얼마 차이가 나요? 6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표준 점수 121점을 받은 학생이 있다. 표점 보는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할까요? 백분위 보는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할까요? 표점이 만약에 121점이라면 백분위는 얼마예요? 86이죠. 그런데 표점이 119점의 학생의 백분위는 얼마예요? 80이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표점 보는 대학이 유리하겠어요? 백분위 보는 대학이 유리하겠어요? 백분위 보는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하겠죠. 어차피 표점 보는 대학으로 가면 이 학생보다 몇 점 위에요? 2점밖에 이득이 없지만 백분위 보는 대학을 가면 몇 점 이득을 볼 수 있어요? 6점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요게 수학의 경우는 많이가 차이가 나면 표점 2점에 백분위 12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해마다 그 구간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아마 12월 6일이 되면 실제 2019 수능 자료를 갖고 요 구간들을 여러분들에게 표시하면서 백분위가 유리한 학생과 표점이 유리한 학생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 중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확실하게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실은 지금 알고 있는 점수라고 해봐야 확실하지도 않은 원점수 정도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는 판단은 하실 수 있는 수준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치표를 드린 거니까 배치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제가 자료집에 정리를 해드렸지만 특히 중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필요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위권이라면 어떤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한지 제가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요거 문과 학생들 중에 아마 이과로 교차 지원을 또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를 못 본 문과 애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국어를 못 봤는데 오히려 뭐를 잘 봤어요? 수학을 잘 봤어요. 그러면 나중에 문과로 가려고 하다 보면 국어 반영 비율은 되게 높고 수학 반영 비율은 아주 낮다 보니까 내가 되게 고민스러운데, 이과 거를 보니까 배치 점수도 낮은 데다가 국어 비율은 낮고 또 뭐예요? 수학 비율은 높으니까 야, 이거 가면 되겠다. 또 허용하는 학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런 것도 하나의 특징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반영 비율, 백분위와 표준 점수, 또 이과 학생들이라면 수학 나형에 대한 것도 가산점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위권 학생들은 항상 제가 보면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밖에서 직원들이 1:1 컨설팅도 좀 잘 홍보를 해달라 그러는데요. 저는 솔직히 매년 그 컨설팅을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죠? 문과라면 2, 3등급이 섞여 있는 학생, 이과라면 3, 4등급이 섞여 있는 학생들은요, 제가 볼 때는 참 고민거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시거나 자료집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저는 솔직히 제가 작년에 컨설팅 하다 보니까 이과 학생인데 2개를 틀린 학생이 성대의대를 갈까요? 연대의대를 갈까요? 울산대의대를 갈까요? 이런 거 고민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학생의 제 예측 등수를 보면 이과에서 한 100등 정도를 한 학생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고민 안 하고 사실은 성대나 울대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고민한다고 컨설팅을 오셔서 제가 되게 당혹스러운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지는 마시고요. 그런 거는 정말 저로 인하여서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 찍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상황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건 수시보다는 정시는 정말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위권의 학생들은 솔직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모든 대학이 표점을 반영해요. 고민하실 거 없어요. 백분위가 유리한지 표점이 유리한지. 다만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를 이제 적용하니까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자료집에다가 작년에 변환 표준 점수로 어느 정도의 유불리가 있었는지는 자료집에 넣어드렸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별로 지금은
느낌이 없으시는 게 제가 2년치를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2017 때는 물리 1이 되게 손해를 봤는데요. 2018 때는 또 되게 이득을 봤거든요. 그냥 과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가 나오고 각 대학들이 변환 표준 점수 표를 발표해 보면 어느 정도 내가 몇 점을 깎아야 되는지 몇 점을 올려도 되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12월 5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수준별로 나눠서 점수대별로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조심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하여간 앞으로 아마 수시 결과에 따라서 이제 12월 6일 날은 여기 안 오실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최종 발표까지 나다 보면 결국은 또 12월 6일까지도 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분들 계실 텐데 차분히 준비 잘 하시고 12월 6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